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수연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처음에 OT 시작할 때 말이에요. 선생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라고 얘기를 같이 했었나요? 바로 같이 학습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학습 파트너로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요즘에 더 큰 가능성을 약간 엿보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수강후기 게시판에서요. 선생님이 수강후기를 쭉 보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정보를 좀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 건 문제집이 있는데요. 문제집 열심히 풀게요 하는 답글 그 수강후기 밑에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집이 있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어떤 문제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이렇게 아주 좋은, 아주 바람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우리 뉴탐스런 생명과학 1만의 조금 하나의 특징으로 잡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강의는 아무래도 목적은 내신이잖아요. 수능이라기보다는 그런 목적으로 듣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공부를 위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수강후기 게시판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모르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질문을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이 댓글을 한번 나름대로 달아보는 거예요. 선생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라든지 다른 학생들이 달아놓은 댓글의 내용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할 건데, 아무래도 자기가 댓글을 달다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조금 이제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혹시 이제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책도 한번 더 찾아보게 되고 이런 학습의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얼굴을 볼 수 없는 조금 이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하게 수강후기 게시판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부터는 바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이전 시간에는 무슨 공부를 했었나요? 바로 멘델의 유전 법칙, 그래서 완두를 이용한 실험 결과들을 배웠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이 콩이 아니죠. 사실 사람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전 법칙들을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이 사람의 유전 부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포인트 같이 한번 잡아볼까요? 짠! 여기 보시면요. 요거를 다 오늘 배울 거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좀 구조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도 같이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일단은 사람의 유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징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편인데 왜 어려운가, 그 이유를 한번 하나씩 따져볼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유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직접적인 그 실험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부가적인 방법들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운을 띄워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진 않고요. 오늘 그 중에서도 우열 관계를 좀 파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유전을 전체적으로 원래는 상념색체에 의한 유전과 성념색체에 의한 유전을 크게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이번 시간에는 상념색체에 의한 유전 중에서도 단일 인자 유전까지만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가계도에 대해서 운을 띄우고요. 다음 시간에 이 성념색체까지 포함해서 가계도 분석 방법 약간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은 선생님 문제풀이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탐구 활동 살펴보면서 그 다음 시간에 이 가계도에 대한 총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강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확실히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 우리 사람의 대상으로 한 유전 연구가 왜 어려운지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그 완두와는 좀 반대되는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두는 굉장히 유전 재료로서 좋은 재료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요? 한 세대가 짧아서 결과를 금방금방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손의 수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대립 형질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그리고 임의 교배라든지 자가 교배 같은 것들이 가능했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처치할 수가 있었는데 사람은 그것들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면 첫 번째로 한 세대가 굉장히 길어요. 한 세대가 길다는 얘기는 자손을 보고 자손을 봐서 그 결과, 유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결과 확인이 어렵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세대가 뭔지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세대란 태어난 개체가
다시 자손을 낳을 때까지 그 시간을 세대라 그래요. 그럼 사람의 세대는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막 100년이요, 80년이요 이러거든요. 그거는 수명이고요. 수명이 아니고 자손을 낳기까지 걸리는 시간. 요즘은 한 평균적으로 30세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세대를 보는데 3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떤 유전학자가 길어야 한 2세대. 정말 장수하면 세 세대는 그래도 아직은 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좋지 않은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손의 수가 굉장히 적어요. 요즘은 뭐 둘, 셋도 많고요. 뭐 하나 낳는 그 가정도 많죠. 그래서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통계 처리가 하기가 힘들어요. 통계 처리가 통채는 뭔가요? 통계 처리가 힘들다. 이 어려움. 그리고 통계 처리를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아이를 5을 낳았어요. 뭐 기호에 대해서는 이따가 같이 공부를 할 테지만 근데 내리 딸만 5을 낳은 겁니다. 딸 부잣집 딸만 낳았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 이 집은 아들은 낳을 수 없는 집안이구나. 딸만 낳을 수 있는 집안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왜? 한 10명, 20명도 나오면 그렇게 하면 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지만 이렇게 딸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 통계의 결과를 조금 100% 믿기는 어려운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임의 교배가 불가능해요. 임의 교배가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끼리 교배시키는 거였죠.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험적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어떤 유전 형질이 그 유전되는 현상을 결과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형질이 굉장히 복잡해요. 예전에 형질이 뭐 뚜렷뚜렷하고 굉장히 뭐 그 대립 형질 뭐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완두의 특징을 봤다면 형질이 복잡하고요. 유전자 수가 너무 많아요. 한 25,000개에서 30,000개 정도 되는 유전자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형질도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결과를 분석하기가 분석의 어려움이 있죠. 결과 분석의 어려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질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형질이 과연 정말 유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에 의한 것인지 요거를 명확히 구분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기 좀 어려운 그런 대상이다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연구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겠죠.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좀 극복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 유전 연구 방법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요. 첫 번째로는 바로 가계도 분석이에요. 가계도 분석. 조금 전 선생님이 굉장히 간단한 가계도를 잠깐 그렸었어요. 그죠? 딸 부잣집 그 가계도. 이렇게 한 가정, 가계의 그림을 그려서 어떤 유전 형질의 전달 경로라든지 유전 경로, 뭐 그 다음에 특성 같은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 가계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를 분석하고 나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냐면요. 유전자의 어떤 형질의 우열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떤 염색체에 있는지 상염색체에 있나 아니면 성염색체에 있나 이런 것들을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느냐, 요거를 분석해낼 수 있느냐가 바로 내신이라든지 수능에서 물어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뭐 1등급을 가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자, 가계도 분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이 작년에 학교에서 이 부분을 수업할 때 하필이면 그날이 공개 수업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1교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그 굉장히 조그맣고 귀여운 여학생이었는데요. 이 가계도 분석 얘기가 나오자마자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 학생의 키가 굉장히 작거든요.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그러면 저의 키가 작은 건 저희 아빠 때문인가요? 뒤에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그걸 저한테 물어본 거죠. 이게 둘 다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이런 전략. 그래서 선생님은 상문을 전공했으니까 아니야, 키는 다인자 유전이라서 환경의 영향도 받거든 라고 이제 영리하게 넘겼지만 아버님은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셨던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 가계도 분석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집단 분석이에요. 집단 분석. 이렇게 느낌이 좀 오죠? 요거는 한 집안을 보는 거고요. 요거는 집단, 여러 가계를 아우르는 집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내에서 유전자 빈도라든지
집단 내 유전자에 나타나는 빈도. 그 다음에 뭐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집단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계적으로 좀 접근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임시 방편으로 같은 한 자손이 많이 나오면 그걸 통계 분석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묶어서 그렇게 접근하겠다 하는 게 집단 분석 방법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이제 거의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쌍둥이 연구예요. 쌍둥이. 요즘 그 프로그램들의 쌍둥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쌍둥이를 이용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죠. 쌍둥이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크게 두 종류. 그렇죠. 일란성과 그 다음에 이란성 쌍둥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 이 쌍둥이를 대상으로 왜 연구를 하냐면요.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형질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유전의 영향인지 그다음에 그 환경의 영향인지를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 쌍둥이들을 이용하면 그게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유전의 영향인지 환경의 영향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되겠다. 요거는 저기 빔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쌍둥이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명확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가 이렇게 탄생하는 과정을 조금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란성 쌍둥이는 이렇게 난자 하나에 어떻게 정자 두 개가 결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란성 쌍둥이.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한테도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란성 쌍둥이 이렇게 생기는 거 맞죠?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은 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물어봐요. 자, 난자가 갖고 있는 핵상, 난자의 핵상 어떻게 되지? 애들이 N이죠. 생식세포니까. 그러면 염색체 숫자 몇 개지? 그러면 23개예요. 자,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이 정자 하나가 갖고 있는 핵상과 염색체 수는? 그러면 얘도 생식세포니까 N은 23이에요. 그럼 요거는? 그럼 이것도 N은 23이에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모두 다 합쳐져서 수정돼서 생기는 결과, 수정란의 핵상과 염색체 수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3N이 돼버리는구나. 얘는 이렇게는 안 되겠네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이걸 이해하세요. 어떤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나오려면 무조건 1+1입니다. 뭐가 원이에요? 정자 원, 난자 원. 이렇게 항상 1+1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N이고 요게 N이니까 2N인 어떤 개체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다른가요? 여기 보시면 일단 난자 자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의 정자가 수정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수정란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세포 분열을 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에서 이게 어쩌다 보니 이 수정란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쪼개진 두 개체가 서로 독립적으로 각기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포 몇 개였어요? 하나의 체세포에서 시작해서, 그죠? 수정란도 하나의 체세포니까 하나의 체세포가 분열하면 그 딸 세포들은 다 유전적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체는 유전적으로 100% 동일한 그런 성질을 갖습니다. 이게 일란성 쌍둥이의 특징이죠. 일란성 쌍둥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이 원래 여자가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한 달에 하나씩 배란이 돼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난자가 두 개가 배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각각이 수정에 성공하게 되면, 각각이 하나의 정자를 만나게 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수정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정란 자체가 두 개다. 그러면 이제 각각이 이렇게 발달을 해서 발생을 해서 개체들이 되는 건데 이 둘은 유전적으로 100% 동일할까요? 동일할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서로 다른 생식세포가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둘은 어떤 관계냐면 그냥 형제 자매인데 동시에 태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같지 않다. 유전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문제를 낼게요. 어떤 드라마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자기 남자친구를 자기의 이제 가족에게 소개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소개합니다. 자, 인사해. 내 일란성 쌍둥이 오빠야. 자, 다음 대화에서 틀린 부분을 고르시오. 그렇죠. 요 오빠가 잘못됐죠, 오빠. 오빠란 얘기는 지금 자신의 성별은 뭐예요? 여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면 어떻게 해요? 성별이 무조건 같아야 되죠. 무조건 같은 성별이어야 됩니다. 이란성 쌍둥이라면 가능해요. 성별이 다른 것이.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틀리지 말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 극 상황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그 두 가지 쌍둥이 종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쌍의 쌍둥이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두 명이잖아요, 쌍둥이면. 그러면 한 명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형질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에게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다른 쌍둥이에게서도 이것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해서 이렇게 표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일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명에게서 나타났을 때 다른 쌍둥이에서도 나타나는가를 이렇게 측정한 겁니다. 근데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에는 일치율이 1이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나타나면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여기 지금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무조건 나타난다. 그럼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유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그런 형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는 여기 일치율이 높지 않습니다. 자, 근데 쭉쭉쭉쭉 보면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일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특히 여성의 알코올 중독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쭉쭉 보면 치매는 유전의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기는 받아요. 왜? 일란성 쌍둥이보다는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높으니까 받기는 받지만 어느 정도 환경의 영향이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비해서는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이쪽으로 돌아와서요. 쭉 보시면 네 번째는 바로 염색체 및 유전자 분석이에요. 유전자 분석.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이 세 가지 상황은 아무래도 좀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분석을 하는 방법이었다면, 이거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말 직접적으로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분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는데 네 글자로 어떻게 하면 분석할 수 있죠? 뭘 하면? 그렇죠. 핵형 분석하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거 했었고요. 유전자 자체도 분석을 하면 유전자의 이상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핵형 분석 결과 잠깐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로 핵형 분석을 한 결과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봐왔던 그림과 조금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 번호당 2개씩 있는데 여기 보시면 21번 염색체가 3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다는 걸 일단 발견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 사람은 성별이 XY를 가진 거 보니까 남성이구나. 남성이라는 성별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바로 다운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루게 되니까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정말 중요한 거 나오죠, 이제. 요거는 요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 81페이지. 바로 가계도 분석의 첫걸음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박스 더 알아보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요. 더 알아보기. 이로 정리가 되어 있고 가계도 분석 방법.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할 거니까 미리 정리 좀 해보면, 가계도는요. 분석을 할 때 한 3가지 정도의 단계를 밟습니다. 첫 번째는 뭐부터 파악을 좀 해야 되냐면 우열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우열 관계. 우리 배웠잖아요. 멘델의 유전 법칙 하면서 우성과 열성의 관계, 형제들 사이에 그런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우열 관계를 좀 파악해야 된다. 첫 번째, 많이 물어보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이 유전자의 위치를 좀 파악해야 돼요. 위치 파악, 유전자의 위치 파악. 어디 아니면 어디. 위치를 파악을 하는데 이곳이 상염색체에 있는지, 그다음에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좀 파악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유전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1번과 2번의 정보를 이용해서 뭐를? 각각 개체들의 유전자형을 파악해야 된다. 유전자형을 파악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물어보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보통은 확률 계산 같은 걸 많이 물어봐요. 확률 계산 같은 경우에도 다음 강의 선생님이 한 번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요 중에서도 유전자의 위치 파악은 우리가 성염색체 유전은 오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 우열 관계와 유전자형 파악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가계도 분석하려면 가계도 분석에 사용되는 기호들을 알아봐야겠죠. 가계도에 사용되는 기호. 사용되는 기호들.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는 경우에는 성별이 남성인 걸 의미해요. 남성.
그다음에 동그랗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둥글둥글한 그런 특성을 다뤘나 봐요. 그다음에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단지 이 선으로 연결했을 뿐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죠. 그렇죠. 결혼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혼. 이 굉장히 간단하죠. 선만 하는 그 의미 결혼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뭔가 뻗어 나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손. 그래서 여기서 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그냥 그 비워넣는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 색칠해 놓으면 다른 형질을 갖는다는 그런 그 표현도 되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요 자손이 이렇게 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에서 뻗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 요거는 뭘 의미할까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이렇게 네모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에서 갈라졌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를 의미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그럼 이란성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거를 조금 지워요. 그래서 짠,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바로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이란성 쌍둥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한번 그 점검해 볼게요. 요렇게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둘이 쌍둥이래요. 그러면 선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선은 무조건 그렇죠. 요렇게 그려야 되죠. 그렇죠. 일란성일 수는 없으니까 이란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맨 첫 번째로 우열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자. 우열 관계 파악. 선생님은 여기서 항상 사용하는 게 바로 갑툭튀를 찾아라. 갑툭튀를 찾아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바른말 고운말을 써야 되지만 조금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줄임말을 좀 선생님이 쓰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형질을 찾으라는 거야. 갑자기 없었는데 튀어나온 형질.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모가 결혼을 해서요. 자식을 낳았는데 갑자기 자식에게서 부모에게서 보이지 않던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서는 나타나지. 부모는 똑같은 표현형을 가지고 어떤 요거 똑같은 형질을 갖고 있었는데 자손에게서 다른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찾아주면 끝납니다.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아, 이거는 두 가지 고급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갑툭튀한 형질이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형질이 뭐다? 열성이다. 형질이 열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급 정보는 그러면 부모는 자동적으로 부모는 잡종. 다른 말로 잡종이라고 하면 너네 부모님 잡종이야 하면 괜히 기분 나쁘죠? 이형접합. 이형접합이다. 요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형질이 열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몰 a입니다. 스몰 a. 그러면 요 두 개 대립 유전자는 어디서부터 받은 거예요?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지만 부모님은 우성 유전자도 갖고 있기 때문에 표현형은 이 라지 A로 표현이 된 거고 그런데 이 자손은 우연히 이 스몰 A만 두 개 받아서 스몰 A의 표현형이 된 거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우열 관계를 파악하려면 갑툭튀를 찾고 그래서 요거로부터 이 두 가지 정보를 얻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들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그 가계도를 그리고요. 만약에 색칠이 안 된 요게 뭐 정상이고 색칠이 된 거 뭐 이런 경우가 유전병이다. 그러면 둘 중에서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이에요? 바로 정상이 우성이고 유전병이 열성이죠. 근데 이걸 반대로 그리면 요렇게 짠 반대로 그려볼게요. 요렇게 이것도 역시 색칠 안 된 게 정상이고 색칠된 게 유전병입니다. 그러면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유전병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상이면 무조건 우성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우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게 밑에 뭐가 있냐면 알카톤요증에 대한 가계도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요거를 그리고 같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1번, 2번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부터 3번 자녀가 나오고 3번이 어떤 남성과 결혼했어요. 3번, 4번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녀가 셋이 나왔는데 아들, 그 다음에 또 아들,
그 다음에 딸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그죠? 5, 6, 7. 그리고 3번과 5번과 6번에서 알카톤 요증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정상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단서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알카톤 요증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상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주고 있어요.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다. 상염색체 위에 있다. 그럼 일단 뭘 찾아야 돼요? 뭐? 갑툭튀를 찾으면 되죠. 어디서? 여기서 갑툭튀가 나온 요 부분을 찾으면 게임 끝. 자, 이게 알카톤 요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열성? 갑툭튀가 열성. 그래서 정상이 우성이고 그 다음에 그 알카톤 요증 유전자가 열성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을 다 적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유전자형을 적어줄 때 여러분들한테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열성인 거부터 적어주면 좀 빠릅니다. 왜? 열성은 유전자형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스몰. 여기서는 T로 표현하고 있나요? 그렇죠. T로 표현하면 스몰T, 스몰T. 스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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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티 이렇게 열성부터 적어놓고 요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잡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라지티, 스몰티, 라지티, 스몰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게 나온 거 봤을 때 여기서 스몰티를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라지티, 스몰티. 그래서 여기도 라지티 하나 갖고 여기서 스몰티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라지티, 스몰티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내고 또 어떤 문제의 변형도 가능하냐면 여기서 동형접합인 사람의 번호를 다 쓰라든지 동형접합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동형접합을 물어보면 이런 스몰티, 스몰티도 적어줘야 되지만 여기는 없는 라지티, 라지티도 혹시라도 있으면 같이 이렇게 세줘야 된다는 거죠. 똑같기만 하면 동형접합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 보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혼란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알아보기 부분은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이제 정말로 사람의 유전 부분 이렇게 조금 다뤄봐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일단은 여기서 뼈대를 좀 먼저 세워드릴게요. 사람의 유전의 큰 뼈대. 아까 대략 다음 시간에 그 배울 것까지 같이 해서 학습 포인트 세우면서 대략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선생님 이제 흐름을 좀 먼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이에요. 사람의 유전. 일단 가장 크게 뭐랑 뭐로 나눈다 그랬죠? 선생님이 처음에 어디에 유전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무슨 유전과 무슨 유전? 상염색체 유전과 상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는 경우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과 그 다음에 유전이죠. 그 다음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짠. 유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나눌 때는 뭔가를 분류한다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상염색체가 남녀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남녀에서 나타나는 빈도가 같아요. 그래서 남녀에서 차이가 없다. 남녀에서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염색체는 가지고 있는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남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누는 거 싫어하는데 선생님 자꾸 나누네요. 자,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일단은 단일 인자 유전과 인자 유전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일 인자 유전은 뭐고 다인자 유전은 뭘까?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형질을 유전자가 결정하죠. 그런데 그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쌍의 대립 유전자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일 때 그러면 단일인자 유전이다. 좀 어려운데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하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다인자 유전은 뭐겠어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어떤 몇 개의? 두 쌍 이상의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할 때 대립 유전자가 관여할 때 자, 이렇게 적어놓고 선생님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 세포를 그릴 건데 세포 안에 어떤 염색체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원래는 사람은 2에는 46이니까 46개를 다 그려야 되지만 좀 다 그릴 순 없으니까 이렇게 몇 개만 그릴게요. 몇 쌍만. 자, 그랬을 때 어떤 한 형질, 하나의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결정을 하는데요. 요 중에서 어떤 특정한 자리에 위치하는 이 대립 유전자 한 쌍이 온전히 이 형질을 결정해버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슨 유전? 그렇죠.
단일 인자 유전이 되는 거죠. 이 경우. 그래서 단일 인자 유전의 경우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봤고, 그러면 다인자 유전은 어떻게 될까요? 다인자 유전은 이렇게 역시 염색체 쌍이 여럿이 있는데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요. 하나의 형질, 하나의 특성이죠. 결정할 때 딱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아니고 이렇게 얘만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또 다른 대립 유전자들도 뭐 이렇게 연관이 또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염색체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누적적으로 작용하면 이거는 다인자 유전이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일인자, 다인자는 딱 요걸로만 쌍이 몇 개냐로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와서요. 단일인자 유전은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수 있는데 또 나눠져요. 또 짠! 이거는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 그리고 복대립 유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말이 딱 완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 그다음에 복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 이렇게 숫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건 좀 느낌이 오죠. 그렇죠? 이건 복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립 유전자 종류가 두 개인 경우는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대립 유전은 대립 유전자 수가 몇 개 이상? 두 개 아니니까. 그렇죠. 3개 이상. 종류가 3개 이상인 경우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ABO식 혈액형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시간에 같이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다 정리가 됐고,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것도 우리가 성염색체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X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는 경우와 그다음에 Y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X염색체에 있는 경우는 다른 말로 반성유전이라고 하고요. 반성유전. 앞으로는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일 거예요. 반성유전. 그 다음에 Y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뭐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한성유전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과정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되나요? 이렇게 하나 필기해서요. 여러분들 책상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계속 보면서 이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 복대립 유전 부분이에요.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까요? 복대립 유전. 복대립 유전의 이 복자가 뭔가 여러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인자 유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복대립 유전은 어디에? 단일인자 유전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긴 아깝지만 지워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 이 단일 대립 인자 유전. 여기 오늘 단일 인자 유전 여기만 볼 거예요. 저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짠짠. 자, 깨끗해졌죠? 자, 그러면 단일 일단 그 더 앞에 카테고리는 뭐예요? 상염색체 유전이죠. 상염색체 유전 중에서도 단일 인자 유전부터 보자. 아까 단일 인자 유전은 뭐였어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할 때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단일 인자 유전도 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복대립 유전. 자, 이렇게 일단 나눠놓고 생각을 할게요. 자,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은 일단 여기 올 수 있는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인데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알파벳, 그러니까 유전자의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있잖아요. 뭐 라지 R 아니면 스몰 r,
그죠? 둘 중에 하나였죠? 뭐 라지 A 아니면 스몰 A, 뭐 라지 T 아니면 스몰 T,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죠.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라지 L 아니면 스몰 R, 여기도 라지 L 아니면 스몰 R 두 가지 종류밖에 올 수가 없었던 그런 경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좀 단순해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형이 크게 몇 가지 종류 나올 수 있을까요? 유전자형이. 이 두 가지 알파벳으로 조합을 해봤자 크게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우열 관계가 뚜렷해요. 우열 관계가 뚜렷하다. 뚜렷해서 뭐에 따라서? 멘델의 법칙에 따른다.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유전되는 것들이 이런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다. 그림 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에 있는 표. 그래서 요것들이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의 예시들이에요. 이거를 사실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몇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면 되겠죠. 많이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보이는 뭐 혐알기 또는 귓불의 모양, 뭐 미맹도 가끔 나오고요.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사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아니면 뭐만 찾으면 갑툭튀만 찾으면 이건 다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돼? 교양 수준으로. 오늘 아침에 선생님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야, 곱슬머리랑 직모 중에 뭐가 우성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곱슬머리랑 직모, 그 다음에 눈꺼풀, 쌍꺼풀, 외꺼풀 중에 뭐가 우성이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 친구는 굉장히 심한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외꺼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남자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의 반대되는 특성들을 갖는 남자친구를 찾고 싶다 해가지고 내 자손에게는 이런 특성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다지증 같은 거요. 다지증 같은 거는 뭐 손가락에 하나 두 개 더 있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그런 경우는 다지가 우성이라는 겁니다. 다지가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성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열성은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선생님 볼까요? 선생님은 머리 미맹 아니고 귓불 부착형이에요. 귓불이 이렇게 여기 붙어있는. 그리고 뭐 다지증에 대해서 정상이죠. 혐알기도 안 됩니다. 이마선 일자형이에요. 죽은 게 없어요. 그럼 선생님 막 열등감에 넘치는 그런 덩어리인가요? 아니죠.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이거죠. 복대립 유전이죠. 저거는 많이 봤으니까. 근데 복대립 유전도 결국에는 어때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형질이 결정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올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개 이상 더 선택지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호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A거나 B거나 O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대립 유전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개 이상인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A, B호식 혈액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A, B호식 혈액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있나요? A형, B형, 그 다음에 AB형, 그 다음에 O형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 많이 들었잖아요. 뭐 A형, B형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웠는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왜 A형과 B형의 P를 섞으면 도대체 왜 위험한가? 잘 모르죠? 자, 이거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할게요. 나중에 3단원에서도 좀 나오긴 하지만 간단한 특징을 좀 설명하면 자, A형에게 요거 있을까요? 이거 뭐죠? 적혈구. A형에게 적혈구 있어요. B형에게 있을까요? 있죠. 산소 운반하려면 다 있어야 돼요. 혈액형에 상관없이 적혈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사실 지금은 핵이 퇴화돼서 없지만 퇴화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이 겉에 적혈구 겉에 뭔가 구조물을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응집원이라고 합니다. 응집원. 뜻을 한번 풀어볼까요? 응집시키는 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이에요. 응집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 A형과 B형의 피를 섞었을 때 왜 위험해요? 몸속에서 응집될 수 있어요. 응집되면 혈관이 막히죠.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사망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다른 혈액을 집어넣으면. 응집을 시키게 되는데 응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이 적혈구의 표면에 존재합니다. 자, A형은 어떤 응집원의 종류를 가질까요? 바로 A라는 종류의 응집원을 가져요. 이렇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크거나 동그랗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그린 거지. A라는 종류의 응집원을 가지면 우리가 그 사람은 A형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B형인 사람은 겉에 표면에 B라는 응집원을 갖게 돼요. 요렇게 짠, B라는 응집원. 뭐 응집원 4개밖에 없나요? 저 결국에? 아니죠. 그냥 이렇게 간단히 그린 거예요. 자, 그럼 AB형은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AB형. A랑 B를 다 가지는 경우. 그래서 A와 이렇게 B를 다 갖는 경우 AB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문제. O형은 어떻게 될까요? O형은 응집원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다. 그래서 빵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O형은 응집원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응집원을 만들게 하는 그런 유전자의 조합. 결국에 이런 응집원이라는 것도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전자형.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염색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양쪽 다 A라는 그 대립 유전자를 가지게 되면 A라는 대립 유전자를 가지게 되면 A 만들게 해라, A 만들게 해라 하는 그런 유전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이렇게 하나는 A를 갖고 하나는 O를 갖는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A라는 이런 응집원을 만들게 되더라. B형도 마찬가지죠. B형과 A형은 뭐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B가 오거나 여기가 B가 오거나 아니면 하나는 B, 하나는 O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B형이 되더라. 자, A, B형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하나는 A, 또 하나는 B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가 A, B형이 되겠고 이 O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돼요? O형 같은 경우에는 O를 가지면 O를 가지면 이렇게 가지면 O형이라는 그런 그 표현형이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유전자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 수 있는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O도 올 수 있고 선택지가 3개 또는 다른 그 유전의 경우에는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복대림 유전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런 그 혈액형을 결정하는 건 요 한 쌍이다. 그러니까 이 한 쌍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무슨 유전에 속하는 거예요? 단일 인자 유전에 속하는 거예요. 그냥 선택지가 많을 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그 변형 가능하죠.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동형접합자를 찾아와. 동형접합. 요 유전형들 중에서 유전자형들 중에 동형접합 뭐 있을까요? 여기 라지 A, 라지 A, 그죠? 그다음에 B, B, 그다음에 하나 더 O, O 갖는 경우 동형접합. 자, 그러면 이형접합 잡종의 경우. 너무 이렇게 구석탱이에 쓰고 있는데 이형접합인 경우에는 바로 A 오거나 그다음에 B 오거나 그다음에 하나 더 A, B까지 다른 거니까요. 양쪽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형접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일 인자 유전, 단일 대립 유전자 유전과 복대립 유전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고 예전에 그래서 이 전체 과정에서 ABO식 혈액형의 그 우열 관계 정리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열 관계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A와 O가 만났을 때 뭐가 표현되고 A가 표현되고 B와 O가 만났을 때 B가 표현되고 그런데 A와 B가 만났을 때는 둘 다 표현돼서 그래서 A와 B가 뭐였고 공동 우성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O에 대해서 이렇게 이 두 개가 우성인 이런 관계였다 하는 거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면 복대립 유전 같은 경우에는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라는 경우 존재한다. 예를 들면 방금 같은 공동우성. 하지만 그 이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많을 뿐이지 각각에 대해서 다 우리가 그 우열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뭐 봤냐면 그 히말라야색 토끼 얘기하면서 뭐 회색이었나요? 회색과 뭐 흰색과 히말라야색 토끼가 3가지 대립 유전자 종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쌍에 의해서 결정됐고 그러니까 단일 인자 유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3가지 대립 유전자가 각각 다 우열 관계가 다 성립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 돌아와서요.
여기 보시면 우리 옆구리에 한번 살펴볼게요. 옆구리 내용을 조금 봤을 때 PTC 용액이라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기 보면 미맹이 뭐냐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맛을 잃었어요. 감각을 잃었어요. 막 장금이처럼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이 PTC 용액이라는 거. 요런 용액에 대해서만 그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입에 혀에다 대줬을 때 너무 써요 하는 사람들은 미맹이 아니고요. 정상이고 전혀 무덤덤해. 왜 저러는 거야 하는 애들은 미맹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 PTC 용액에 대해서만 못 느낀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조금 궁금해요. 이게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만 못 느끼는 걸까? 이 연구가 조금 더 진행되면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못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다뤄질 수 있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복대림 유전이 단일인자 유전이냐 아니냐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함정 보기로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정리했던 내용들 사실은 가계도 분석하는 첫 번째 걸음이었어요. 우열관계 파악하는 것만 했죠. 갑툭튀 파악하는 거. 그게 사실은 가계도 분석하는데 가장 첫 걸음이면서도 가장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인 성념색체, 상념색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도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던 부분 일단은 다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 들어오기 전에 조금 책을 좀 읽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이제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 여기 밑에 띄워주세요. 짠짠. 자, 그러면 자신의 목표와 여기 뭐죠? 학습 진행 상황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보면 선생님 몇 강까지 들었어요. 몇 강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올리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늘어나진 않겠죠. 여러분들 이게 점점 이렇게 처음에 선생님 초심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초심이 점점 지금 흐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1등급 또는 2등급 목표를 했으면 노력도 어느 수준으로 하라고요? 노력의 수준도 1등급 또는 2등급이 되어야 된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마음에 꼭 담고 그리고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쭉 나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처음에 쭉 1, 2, 3, 4, 5강, 6강 해가지고 선생님 저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열심히 올리던 학생들이 점점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흐트러지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이 찍고 있는 이 시점은요, 이제 계약을 약간 앞두고 있는, 계약 일주일 전 정도의 시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계약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듣게 될 텐데, 그러면 좀 더 시간 여유가 없어요. 다른 과목들, 뭐 국영수 이런 거 중요한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 하면서,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중간중간 시간 쪼개서 이 강의도 꾸준히 듣고 복습도 열심히 하고, 그런 마음가짐, 태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복습에 중요해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오기 전에 꼭 예습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